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찍은 영화를 긴장하면서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약간 제가 찍은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찍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되게 생각보다 그 검은 사제들의 DNA가 좀 많이 있어서 엄청 반갑고 그래서 후딱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한 번 더 보고 좀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영화 보는 거가 좀 마음으로 너무 떨리게 봤고 그리고 참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억으로 가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참 뜻깊었고 그리고 그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제작사한테 좀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시간이 후딱 갔다,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몰랐다라는 평은 아마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리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또 자세하게 검은 사제들과 연관한 이야기 또 이따가 나눌 테고요. 송혜교 전여빈 배우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은 뭐 여러 작품으로 관객과 시청자들과 만나시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은 두 분인데요. 그간의 어떤 공통점을 보자면 항상 현실에 딱 탁월하게 발을 붙인 캐릭터들을 두 분이 연기를 해오셨다는 인상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수녀들이라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온전히 설명이 안 되는 세계로 드디어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이 동시에 좀 자유로운 오감이 열리는 경험이지 않았을까, 이것이 어려운 동시에 이런 생각들 들었는데요. 이번 작업에서 보통 힘든 점들을 많이 질문을 받으실 텐데 저는 재미있었던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분명히 찾으신 장르적 연기의 재미라는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분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되게 현실적인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읽고서. 그래서 이제 구마신 같은 경우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어렵겠지만 그 시인을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장에서도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여빈 씨랑 또 문우진 군이랑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 시간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한 컷 한 컷 완성될 때마다 그런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한 만큼 그림이 그려지니까 너무 반가웠고 또 그 시를 찍을 때 여빈 씨랑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미카엘라가 이 검은 수녀들 내에서 뭔가 작게나마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연기하는 사람으로서는 캐치해내는 재미가 있었고 어떻게 세밀하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과제가 저한테도 제일 재미있는 지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병실에서 AI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도 어느 순간 유니아의 칭찬을 받고서는 너 뭐 잘한다 뭐 이렇게 인정해줄 때 타로 카드를 선보였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다 큰 성인이지만 그 미카엘라라는 성인 수녀 안에 한 아이가 그제서야 뭔가 봉인 해제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때부터 좀 더 약간 어린 아이처럼 유니아에게 마음을 뭔가 활짝 연 캐릭터를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마를 할 때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구마신 같은 경우는 대본의 미카엘라는 리액션이 많았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리액션의 대사들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기도문이 들어갈지 그리고 폰티상에서도 뭐 지금 희준이를 바라보고 있을지 아니면은 유니아를 바라보고 있을지 그게 아주 계산적으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로서는 마땅히 해내야 되는 지점이 그런 빈 공간을 무조건 채우고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촬영할 당시에는 모든 순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붙이기도 했었지만 뒤돌아서 보고 나면은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고 세밀하게 뭔가 상대들을 보려고 했던 것이 상대의 눈을 보고 말을 귀에 담으려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재미로 남았고 배움으로 남았습니다.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봉인해제하려고 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권혁재 감독님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연출가라는 존재는 전체를 보는 말하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담당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배우들의 연기를 관객이 보기 전에 가장 최초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는 관객이라는 점에서 항상 그 시선이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목격을 하신 이 두 배우의 최고의 순간을 많겠지만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들을 꼽으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두 분의 유니아, 미카엘라 캐릭터를 정혜교 배우님, 전유빈 배우님이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영화가 풍부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계속 다음에 찍는 거에서 계속 영감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를 끝나고 났을 때, 촬영이 끝났을 때는 어쨌든 그 마지막 그 불구덩이를 뒤로 옆을 두고 유니아와 미카엘라가 나누는 희준이를 살려 성당에 가서 종을 치는 걸 하는 그때의 미카엘라와 유니아의 그 순간들이 참 중요했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개봉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고 저도 계속 곱씹어보았을 때 계속 떠오르는 거가 방금 좀 전에 여빈 씨가 말씀을 했던 장면도 있지만 저는 그 봉쇄 수도원 이후에 유니아와 미카엘라가 벤치에 앉아서 괴물 같아.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요? 그다음에 그만의 핵심은 뭐예요? 자백. 뭐 이렇게 본명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씬이 또 그 타로 카드를 가지고 카페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저는 계속 마음속에 계속 떠올라요. 계속 제가 그 장상이 너무나도 그 정직하게 찍기도 했지만 촬영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 그 캐릭터의 심리를 어쨌든 조명으로 그 미칼레의 감정에서는 얼굴에 어른거리는 나뭇잎 그림자들 하지만 둘이 아이 컨택하는 장면에서 바로 이제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장면들 그리고 거기서는 아까 여비 씨도 설명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영화상에서는 그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어쨌든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 타로 카드 카페 씬은 우리 영화에서 실제 촬영할 때 맨 마지막 크랭크업 날 찍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 두 배우분들의 그 지금까지 이 검수현을 찍기 위한 그 노력들과 역사가 이렇게 묻어있다? 약간 그 피로감도 묻어있는 느낌? 그거가 느껴져서 또 그 정서가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두 씬의 장면들이 두 분 다 함께 있었을 때 장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소설이라면 텍스트라면 그 글자들을 읽어가면서 읽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영화는 단 한 컷만으로 어떤 장면의 관계성과 또 톤의 매너를 설명해야 하는 게 또 영화이기도 합니다. 방금 벤치 씬을 언급해 주셔서 그 미카엘라가 괴물이라고 자신을 지칭할 때 그 어른거리는 나뭇잎의 그림자를 보면서 저도 현장에서 저 그림 만드는 아주 애를 쓰셨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문득 있는데요. 둘의 관계성,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무드까지 담아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조명과 더불어서 음악 역시 때로는 캐릭터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영화를 밀고 나아가는 동력이 되기도 한 아주 중요한 장치인데요. 저는 이번에 거무수년을 보면서 스코어가 많은 장면을 굉장히 풍성하게 감싸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사실 음악 감독의 입장에서는 장르와 성격에 따라 음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계속 조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무수녀들의 경우에는 음악이 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대성 음악 감독께 질문 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의 두 편을 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크게 보면은 검은 사제들의 DNA, 아까 많은 부분의 DNA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검은 수녀들을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검은 사제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이 검은 수녀들의 세계관으로 끌고 올까였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다 보면 오프닝에 그 시작할 때 그 메인 테마가 나오는 그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검은 사제들의 연장선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엔딩에 어떤 그 큰 대교가 나오면서 좀 벅차오르는 음악으로 끝나는 것까지 일단 그 세계관의 DNA를 통일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 수녀들의 그 음악을 작업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게 이제 남녀의 역할이 뒤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인 서사를 이끌고 가는 그 캐릭터가 수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영화의 무드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둘까, 이 둘의 감정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연대, 그리고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르물이라기보다는 이 두 사람의 감정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이 진짜로 해서 어떤 행동들을 궁극에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희생을 하잖아요. 희생. 그 유니아 수녀가 불구덩이로 이제 걸어 들어갈 때 나오는 그 이름이 그 곡 제목이 파스칼의 희생제물이라는, 그게 희생과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다 있거든요. 이게 1편에서는 강동원의 그 후광 논란 있잖아요. 강동원 배우가 노래를 하면서 막 걸어올 때 썼던 그 음악인데, 그때는 강동원 배우가 화면 앞으로 다가오는 때 이제 그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윤현 수녀가 멀어지는 장면에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 이제 그 음악을 사용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몸을 희생을 하면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가장 어떤 걸 표현하려고, 어쨌든 이런 이 내면의 어떤 강인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음악을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르물이라기보다는 감정 라인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또 제가 그 다른 영화 이야기를 해서도 죄송하지만 82년생 김지영이나 한공주 같은 작업을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검은 수녀들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언급해주신 장면 가운데 최고제의 장면은 10년째 오해를 받고 있는 장면이죠. 조명을 더 켜지 않았는데 왜 강동원 씨만 조명을 켜줬냐. 장재원 감독님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세계관은 장재원 감독이 11년 전 선보인 단편 12번째 보조사제에서 이만큼의 세계관이 확장이 된 겁니다. 검은 사제들을 지나서 이번 검은 수녀들까지 세계관이 확장이 됐는데요. 정말 남다른 기분이 장재원 감독으로서는 드실 것 같고, 사실 그 단편으로 먼저 만들었던 이유가 장편 제작에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단편으로 먼저 약간 말하자면 샘플링을 하신 셈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장르적인 허용이 많이 받아들여진 어떤 업계와 관객들의 변화를 좀 감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생각들 드세요? 네, 저도 그때 검은 사제들 개봉했을 때 관객들이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몰래 와서 저 사실은 이런 장르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 장르를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게 있었는데 뭐 곡성이라든가 뭐 파묘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좀 커밍아웃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제가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검은 장르에서 흰 장르로 조금 올라온 느낌 같은 공식적인. 네, 그거가 검은 수녀들이 이제 그거를 딱 도장을 좀 찍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유니아 수녀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니아 수녀를 연기하는 송혜교 배우로서는 아마도 감정을 폭발시키고 계속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누르고 절제하는 게 아마 현장에서 가장 큰 과제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유니아는 그 부마자 안에 악령을 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을 정말 최대한으로 절제하는 캐릭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혹시 예상 밖으로 감정이 마구 동요했던 순간 있으셨는지 궁금했어요. 각본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때보다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니아 수녀는 전사가 설명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니아는 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용감한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부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라면 못할 것 같다가 답이었는데, 근데 유니아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기가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수녀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으로 이제 일찍이 이제 미카엘라는 본인의 그 트라우마, 본인이 가진 그 영적인 거를 밀어내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친구이지만 유니아 수녀는 아주 오래전에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산 수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갔기 때문에 촬영하면서 그런 템포를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서 여민 씨가 그 호흡을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네. 관련해서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유니아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크게 큰 의미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그간 송혜교 배우는 멜로가 사랑한 배우이고 또 우리가 멜로로서 보기를 너무 소망했던, 사랑했던 배우이기도 하죠. 그런데 장르의 영역으로 들어오시면서 또 이번 영화를 특히 통해서 송혜교 배우가 더 크고 깊은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캐릭터로 무언가 돌아왔다, 더 큰 사랑 안에 이 배우가 계시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화를 찍으면서 혹시 더 큰 차원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되셨는지, 실제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더 글로리를 시작으로 이제 두 번째 장르물이었는데 저는 모든 작품이 같아요. 찍을 때는 그냥 그 순간만 집중하고 연기를 하느라 다른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유니아가 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했었고,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고요. 연기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좀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언젠가 다시 거물수녀들을 이야기할 자리가 있다면 제가 그때 꼭 잊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영화라는 건 사실 시간이 완성시켜주는 무언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벤치씬 얘기가 나와서 전예빈 배우에게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미카엘라와 유니아가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씬의 모두가 정말 좋았어요. 거기서 미카엘라가 자신의 처지를 괴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미카엘라에게 유니아가 처음으로 3-4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기점으로 미카엘라가 유니아에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마음을 연다라는 느낌이 확실한 씬이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계단을 올라가듯 하는 그 변화에 이 장면을 기점으로 조금 더 과감한 조율이 있었을지, 캐릭터의 변화 지점으로 삼으셨는지도 궁금했어요. 네, 이제 그 장면에 나오는 대사들이 저는 좀 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설적이기도 하면서 시적이기도 한 거예요. 괴물 같아, 괴물. 근데 그 괴물이라는 게 단순히 귀태라서 괴물이라고 지칭하는 걸까? 되게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많은 분들의 해석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 안의 해석은 좀 뒤로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바랬던 소망 중에 하나는, 어쨌든 영화는 큰 영상미 안에서, 그 미장센 안에서 배우들이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역할을 해낼 때 같이 더 힘있게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연출적인 어떤 힘으로, 어떤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우리 둘의 얼굴이나 그런 표정이 뭔가 각인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 씬을 이제 지나가서야 우리가 뭔가 어둠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와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둘이 합쳐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씬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씬을 찍고 나서 미칼라는 그때는 아직 그래도 마음이 갇혀져 있다면, 저는 그 다음에 뭔가 제가 그동안 바오로 신부 앞에서는 꽁꽁 숨겨놓았던 타로 카드를 이제 유니아 앞에서는 자유롭게 펼쳐 보이며, 이제 이내 유니아 수녀의 칭찬에 아이같이 웃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자유롭게 정말 행진할 수 있는 수녀 미카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장르 영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컬트 내 여성 투톱이라는 구도 자체는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사실 뭐 세계 영화계를 다 찾아봐도 사실 전례 없는 귀한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수녀 버디 무비라고 지칭을 하고 싶은데요. 사제들이 아닌 수녀들의 행보였기에 이 영화가 한층 의미를 지니는 점이 있다고 보는데 장재영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수녀들이기에 생긴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기억에 남는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역에서 그 외국 사제를 기다리는 장면에 되게 체구가 작으신 두 분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랑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저는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되게 실제 수녀분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을 마치 봤던 것처럼 그 장면이 되게 작고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좀 강인한 두 여성상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한 개가 미카엘라가 먹는 장면이 탕후루도 그렇고 그것도 되게 기억 남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유니아 수녀가 김범신 XXX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걸 딱 들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절 욕하는 그런 기분이 되게 들었는데 이상하게 좀 섹시한 거죠. 그래서 또 듣고 싶은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묘한, 그게 참 뭐라고 할까, 신부들이 했으면 좀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도 거기 안에 있는 뭔가 강인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꽤 있어서 되게 좀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검은 사제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서 사실 김범신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검은 사제들에서 김윤석 배우가 연기했던 김신부의 이름이 바로 김범신이었죠. 그래서 김범신을 욕하는 것은 본인을 욕하는 것 같았다라는 평을 지금 장난식으로 섞어서 들려주신 셈이고요. 이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공포를 만들어가는가도 사실 오컬트 영화로서의 중요한 맥락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점프스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깜짝 뭔가 관객을 놀라게 하는 효과를 점프스케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좀 남발하는 대신에 진득하게 에너지로 조금 무게감을 쌓아 올리는 방식의 오컬트 무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 관객이 기대하는 공포의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과 또 연출가의 목표 사이에서 중심을 계속 잡아가야 했던 작업일 것 같은데 고영재 감독님 어떠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검은 사제들의 팬이었고, 또 검은 사제들가 한국 영화에서 진짜 그 털을 닦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검은 사제들을 준비하면서 이 오컬트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묻게 되면 어쨌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스스로도 저의 전작들이나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오컬트를 새로운 도전 같기도 하고, 저한테 진짜 엄청난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저는 이게 처음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 하나둘 배우분들과 같이 만들어 가는 속에서 느끼는 거는 이게 공포의 방점을 찍는 것보다 드라마의 방점이 찍힌다라고 장르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점프 스퀘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갑툭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라고 이게 줄임말로 해서 한국식으로는 갑툭튀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공포 영화에서는 되게 점프 스퀘어를 잘 쓰고 설계해서 준비한다면은 그건 되게 효과적인 공포 영화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영화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물들의 그 감정과 그 여러 가지의 미묘한 그 분위기들을 잘 잡히는 거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진중한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영화는 그 두 수녀의 여성 연대의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에서도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조가 있고 어라 저기 뭐지? 그리고 이게 무섭다? 그리고 나서 그 무서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보통은 와!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와이를 해서 어쨌든 그 무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 영화는 유니아 캐릭터도 그렇고 미카엘라 캐릭터도 그렇고 이미 유니아는 그런 무서움의 전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니아 캐릭터상 뭔가 악령이나 사령들이랑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강직한 용기가 있는 대담한 인물로 저는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짜 그 건의에 있는 현실의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공포로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미카엘라는 어떻게 보면 의사이며 수녀이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자신의 아픔들을 꾹꾹 답답함을 꾹꾹 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도 룸메이 언니의 귀신들이 나오고 악몽 환자가 나오고 했었을 때도 어떻게 미카엘라가 그걸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도 원래 여빈 씨랑도 참 논의를 했었는데 그 감정의 미세한 조절에 따라서 미카엘라 캐릭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관객분들한테 놀래키거나 되게 두려움을 들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지금 이 캐릭터들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게끔 배치되는 거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마호식에서는 검사제들이 굉장히 진짜 설계가 다 되고 잘 집계되어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이 두 수녀가 따라가는 것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다. 또 우리 검은 수녀들만의 그 연대하는 무속과 연대하는 신성한 경험한 셋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대가 훨씬 더 좀 중요한 에너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세한 조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증폭으로 가는 이 영화의 방식을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안에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의 목소리나 톤이 음악에 고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드 크레딧에 또 우리가 유니아 수녀의 아주 성스러운 기도문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극장을 나서게 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미카엘라의 네, 미카엘라. 네, 기도문을 읽은 스코어를 거기는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 원래 이제 노래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바빠가지고 노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문으로 해서 이게 저는 3편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강동원 씨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그 엔딩곡 거기 김은석 씨의 또 백코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또 한 팀을 이뤄가지고 하는 그 3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악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미처 캐치 못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관람하시면서 그 숨겨진 목소리들을 찾는 재미도 있으시겠어요? 송혜교 전여빈 배우가 가진 그 고유의 톤이 음악에 무대 영향을 준 부분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악기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배우들이 나오면 남자들이 어울리는 악기들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나 그분의 목소리에 따라서 악기 선택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그 타로 카드를 카페에서 이렇게 할 때는 피아노 소리를 거꾸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좀 그 과거의 어떤 그 유년 시절의 어떤 그 타로 카드를 처음 전달받았을 때 그 유년 시절의 감정 같은 것들을 다시 회상하는 듯한 느낌으로 피아노 소리 같은 것들을 거꾸로 돌려서 약간 좀 그런 곱고 하지만 그 안에 좀 강인한 멜로디 같은 것들을 심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또 그 제가 생각하는 오컬트 영화라는 거는 요즘 너무 많잖아요. 이게 검은사제들 때만 하더라도 이런 장르가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그때는 이 세계를 어떻게 믿게 만드느냐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너무 대중적인 장르가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남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를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효과음 그런 좀 강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 그 미카엘라 수녀가 그 병실에서 그 어떤 영혼과 조우하는 좀 약간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음악을 빼버렸어요. 처음에 딱 손이 나왔을 때 정적으로. 그래서 음악에 텐션을 주는 방식을 더하는, 그러니까 양의 방식보다는 약간 음의 방식으로 조금 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